착붙 공약 프로젝트 오늘은 제6호, 제7호 공약을 발표합니다. 6호 공약은 내 가족을 내가 돌볼 때도 제대로 된 급여를 지급받는 공약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호 공약은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까지 이제 딱 50일. 민주당은 7번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1호 공약에서 멈춰 있는데요. 올스톱 상태인 것 또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가져서 이유와 명분을 모르겠어요. 뭐 공천도 마무리가 안 되어 안 있고 됐죠. 도장을 찍어줘야 되잖아요. 선대위도 아직 안 떴고요. 당대표가 없다고 공천이 멈추는 것 아니다. 박미단의 입장에도 장동혁 대표의 미국행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합니다. 기존의 정치 문법은 아니죠. 네. 한참 중요한 시기에 물론 이해는 합니다. 지금 사실 대표가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 장동혁 대표는 어차피 이번 선거가 끝나면 책임져야 될 국면이 될 수 있죠. 공천이 늦어지면 유권자가 후보자를 살필 시간도 줄어들고요. 공약 대결까지 전무한 상황. 국민의힘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표심을 잡으려는 걸까요? 네, 6.3 지방선거 D-50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공천 가지고 아직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도부는 시계가 멈춘 듯 합니다. 장 대표는 방미로 약 일주일간 자리를 비웠고요. 어제 최고위원회는 9명 중에 4명이 불참했다고 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앞서 백다니크 브리핑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세요? 이 상황 매우 적합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방송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예. 양양자 최고위원이 그 장동혁 대표의 방미를 빗대어서 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지난 최고위에서 이 경기도 공천과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죠. 엽기고 기이하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50일 남겨놓고 미국 간 이 모습도 거의 그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인천 딱 한 번 가고 다른 지역은 다 취소하고 안 갔죠. 예. 저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3월부터 한 20여 차례 이상 지방에서 지도부가 뛰고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제1야당의 대표가 현장에 가서 돌을 던지면 돌을 맞고 혼나면 민심을 그대로 고스란히 안으면서 국민의힘 그 공천을 받아서 뛰는 후보들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당대표가 오히려 그 민심을 고스란히 안으면서 그 붕어판의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오라는 데는 없지만 갈 곳은 있다. 미국 거의 그런 모습으로 지금 미국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4월 1일인가 제 기억에 수도권 반값 전세 공약 하나 1호 공약 내놓고 지금 소식이 없잖아요. 그런 마당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게다가 최고위원들도 너도 나도 그냥 불참하고 거의 개점 휴업 상태라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어디서 정치를 배워가지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도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본인만이 스스로 개척한 어떤 대권 행보일까요? 아니면 지방선거 패배하고 나면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대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 대표 타이틀 말고 대표인 상태에서 미국 갔다 오는 게 맞겠다. 못 갈 수 있으니까. 그런 판단일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도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런 행보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서 뭐 하는 거냐라는 궁금증이 많았는데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이 동행했죠. 페이스북에 저렇게 미국 정치인을 만난 장동혁 대표의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정강재 의원은 이 방미 이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사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예. 정치권 오래 출입했는데 중요한 선거를 50일밖에는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 대표가 선거 현장 또는 민생 현장을 찾지 않고 해외 일정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죠. 사실 처음 봤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 당 소속 서울시장이나 김재섭 의원이 정확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어떤 다른 메시지를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로서 과연 지금 선거 국면을 제대로 이끌고 있는가? 뭐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가서 정말로 가시적인 성과를 갖고 온다면 예. 뭐 지금까지의 행보들이 다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평가를 장동혁 대표가 그 한국에 돌아오는 금요일 이후에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좀 좋은 성과가 있다면 이래서 예. 내가 이렇게 방미 일정도 늘리고 비밀리에 갔다 온 겁니다라고 얘기를 할 만한 성과가 있으면 그때는 뭐 설득력이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정도의 일정, 메시지, 예. 행보 이걸 가지고 저는 이것 때문에 미국에 갔다 온 겁니다라고 우리 유권자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예. 설득하기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설득이 되는 가시적인 성과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텍사스 가서 원유를 대량으로 싸들고 와야 되나요? 아니죠. 최근에 뭐 한미 관계가 예. 예전만 못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뭐 외교와 관련해서 외교 천재다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 평가하지만 최근에 뭐 SNS로 불거진 논란 등을 비롯해서 한미 동맹에 관해서 과거 정부와 못하다라는 의구심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그 상응할 정도의 메시지. 근데 예. 그것도 굉장히 급이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협력 메시지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뭐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텍사스 원유를 수입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 그 원유는 경질유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중동상 중질유에 맞는 정유 시설을 거의 모든 정유 회사가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예. 텍사스 원유는 수입해도 그것도 안 우리한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어도 한 국무장관 이상은 만나야 될지 어느 정도가 돼야 여론이 좀 긍정적으로 바뀔지 좀 지켜보고요. 여기에 오늘 조정훈, 김대식, 김장겸 의원까지 국민의힘 방미단 이른바 이진이 같이 출국을 했습니다. 김대식 의원 설명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가 한 이틀 먼저 간 거는 미국에서 굉장히 좀 야당 대표를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비공개 그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먼저 가서 만나고 당 대표가 없다고 해서 이게 뭐 공천 전체가 올스톱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고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 야당의 대표가 미국을 방문해서 혈맹 관계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강한 메시지를 주고 오는 것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한미 관계에도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될 것이다. 예, 당대표가 없다고 공천이 올스톱되는 건 아니다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입니다. 김경률 위원님. 예. 그러니까 한미 관계를 위한 방미다. 그리고 네. 사실 뭐 선거는 공관위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지금 모두 다 예. 의문에 휩싸였잖아요. 도대체 왜 갔는지.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김용남 의원님 전직 검사시지만은 예. 저희 회계사란 직업도 회사에 감사 나가면 끊임없이 이제 회사분들과 질문에 따른 문답을 오고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야 도대체 회사의 CEO가 미국에 왜 갔냐 그렇게 물었는데 한미 관계를 뭐 재확인이 위해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만약 이런 걸 이제 저희도 조서로 쓰는데 예. 이렇게 쭉 썼다고 해봐요. 그렇게 작성을 해서 우리 이제 리뷰하는 위에 회계사들 예. 파트너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출하면 저희 정말 혼나요. 야, 그 회사가 저기 뭐 한미 동맹 재확인 때문에 갔다고 하는데 그 말을 넌 믿냐? 아니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 그러면 끊임없이 절차에서 그게 합리적일 수 있도록 다른 백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이제 앞서 이제 앵커분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많은 국민들이 방미에 따른 방미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겠냐. 저는 아무리 봐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예. 이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증거를 미국 측에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적어도 뭐 유전 정도가 아니라 항공모함 정도는 좀 출범을 해야 전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사실 긍정적으로 여론이 돌려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제가 해석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 없다고 봐야죠. 없다. 네. 김용남 위원님. 네. 이렇게 사진도 올리고는 있어요. 제가 뭐 미 하원 의원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데럴 아이사 하원 의원. 사실 국내 언론에서는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장동혁 대표가 만날 급인가 뭐 이런 의문도 좀 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은 435명이 있죠. 그리고 상원 의원은 100명인데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가 방미를 했으면 적어도 이제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같은 우리 같은 그 중앙당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사실상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미국 공화당 상원의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정도는 만나야 이게 카운터 파트너로서 급이 맞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435명의 연방 하원 의원 중에 한 명하고 만나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저 사람도 한 표 행사할 수가 있고 연방 하원 의원 중에 한국에 좀 관심이 많은 의원이겠습니다만 이게 역시 급조를 하거나 아니면 만나줄 사람이 없는, 그래서 어렵사리 이렇게 스케줄을 좀 집어넣은 느낌이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을 갔으면 트럼프 대통령이야 못 만나더라도 벤스 부통령을 만나든지 아니면 적어도 민주공화 양당의 상원 원내대표 정도는 만나야 이 급이 맞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상원 의원 한 명 만나고 그 미국 정치권 인사 만났다고 올리는 거 보니까 미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다 갔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순간 김민수 최고위원이 10분 전에 올린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원은 한 명 만났다고 하기에는 이제 팩트 정정이 필요한 거죠. 보니까 공화당 전국위 그루터스 의장도 만났다라고 사진에 올라와 있습니다. 뭐 당의 전략과 자금줄을 뭐 쥐고 있는 실세다라고 뭐 알려져 있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누굴 만나느냐가 계속 한 명 한 명 궁금해지는 상황이긴 하네요. 그런가 하면 현지 시간 15일에는 그러니까 내일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요. 백악관 동아시아 담당 수석 국장을 만난다. 수석 국장. 김유정 의원님. 네. 선거 지원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냐를 따져봤을 때 아직 좀 부족한 듯 싶어요. 계속 뭐 비슷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5박 7일간의 미국 일정 애초보다 늘렸죠. 예. 당초보다. 그렇게 가서 누구를 만난다 한들 이 방미가 저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선거 한중간에서 팽개치고 당대표가 가서 누구를 만난들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진짜 제가 황당했던 거는 방미를 왜 하느냐라고 했더니 지방선거와 민생을 위해서 간다라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보도가 된 거예요. 아니 민생을 왜 미국 가서 챙깁니까? 민생 현장은 인천 최고위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쓴소리도 듣고 다 그걸 수용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워싱턴 가서 민생을 어떤 걸로 챙길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벤스 부통령이야 지금 이란하고 협상 관계로 어렵다 할지라도 루비오 국무장관을 적어도 만난다거나 예. 백악관에 뭐 어떤 인사를 만날 건데 그건 일단은 비공개다라고 해서 굉장한 사람을 만나나 보다. 적어도 그 정도는 뭔가 얘기가 됐나 보다 했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당이기 때문에 하루가 급한 후보들로서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리고 공천장을 빨리 쥐어들고 뛰는 게 급선무인 후보들로서는 대표의 이런 행보가 정말 굉장히 기이하고 도대체 당을 위해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지방선거 이후의 당권 행보 또는 더 나아가서 대권 행보에만 생각이 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후보들을 생각한다면 이 어려운 이 선거 구도에서 당대표가 어떻게 일주일씩이나 이제 겨우 50일 남았는데 일주일씩이나 한국을 비워가면서 별로 크게 의미 없어 보이는 이런 일정을 한단 말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황당해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만났다는 면면들 봐서도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누고 어떤 국익을 위한 혹은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답을 그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던 것인지 그냥 웃는 저거 사진으로 그냥 확인하는 거 외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예. 기왕 간 김에 뭐 좋은 성과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약간
모두가 김민수 최고위원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응원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 같기도 하고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방선거 6.75 공약을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은 아직 1호 공약 말고는 2주째 발표가 다른 게 안 나고 있다는 상황도 좀 정리해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 후보 등 지금 이제 주자들은 마음이 답답합니다. 오 시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 중차대한 시기에 미국까지 가서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면 그거는 비판받아 마땅한 결과가 되겠죠. 선대위라는 건 원래 다 독자적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런저런 방법론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 중입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어떤 분을 상징적으로 모셔서 한다는 게 쉽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정광진 지금 오세훈 네. 시장의 말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최종 그 지역의 후보가 결정돼야 선대위가 꾸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민주당도 선대위는 구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대위 구성이 늦었다? 뭐 민주당도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전반적인 예. 공천이 다 마무리된 시점에 선대위를 발족하겠다라는 것은 뭐 일견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시점이 너무 늦어지니까 또 윤곽조차 안 나오고 민주당은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 그래도 몇 발짝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서가는 상대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더 훨씬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 마음은 정말로 애가 타 들어가는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가봤자 뭐 낙선될 게 뻔하니까 시의원은 안 가고 혹시라도 당선 가능성 있는 구의원으로 하향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당의 공천은 다음 주 정도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공천이 마무리되는 것과 함께 지난번에 지도부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 그래요. 중도 확장이 가능한 선대위를 구성하겠다. 그러면 그 생각을 그대로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을 통해서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지금 그래도 몇 발짝 앞서 나가고 있는 민주당을 따라잡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래 의원님, 그 방미 얘기 너무 길어지면 좀 지루하니까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그러면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좀 선회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아까 김유정 의원은 뭐 대권 플랜이냐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차기, 그러니까 당대표 연임이나, 그러니까 왜 갔을까?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갔을까? 선회를 한번 해봐 주세요. 외교도 잘한다? 아니 지방선거의 국힘 참패는 어느 정도 본인도 예상을 할 겁니다. 예. 근데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장동혁 대표가 잘못해서 아니면 당대표가 국민들께 호감을 얻지 못해서 졌다 아니면 당대표의 리더십 문제 이런 이유를 대면 당대표의 연임을 하거나 또 앞으로 당내 선거든 그 대중 선거든 또 큰 선거 치르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상해 보면 선거는 증거로 나왔는데 이게 부정선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빌드업 아닌가. 그래서 미국 가서 미국에도 이제 일부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 만나서 내가 미국 가서 들어보니 이러한 점에서 부정선거가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이게 부정선거라는데 어쩔 수 없었다. 예. 이 주장을 하면서 또 그거에 호응하는 일부 국민의힘 그 책임당원들 표를 모아서 다시 당대표에 도전하기 위한 이런 작업 아닌가? 근데 그런 거 아니면 도대체 설명이 안 돼요. 이 상황에 왜 미국을 가는지를. 예. 그 선회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앵커께서 선회해달라고 했는데 힘겨워하시는데. 악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저는 그래도 우리 당 대표니까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 과거에 좀 비중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비중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갖고 다음번 당권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IRI를 간다고 하니까 이 IRI가 중남미, 아프리카 개도국에서 선거 관리와 관련한 조언들을 한다. 이러니까 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연관지어서 설명하시는데 그런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0%입니다. 0%다. 아니 저는 그러면 그렇게 도대체 왜 간 거예요, 미국은?
한미동맹 확인차. 왜 정 의원님 웃으시면 안 되잖아요. 말씀하시면서. 예. 그래서 지금 저 좋은 뜻에서 말씀드린 예, 알겠습니다. 그게 김대식 의원이 얘기한 군군 신신 부부자자 예. 그래서 각자 할 당대표는 역할이 당대표 할 있다. 일이 있다. 예, 그겁니까? 당대표가 그래서 미국 가는 게 지금 이 선거 국면에서 이게 그 중요한 역할이라는 얘기인지 예. 좀 그 논어를 왜 꺼냈는지도 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아무튼 두 번째 아까 조 그루터스 잠깐 사진 보여드린 그 인물은 뭐 트럼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그래서 2025년에 의장으로 선출됐다 뭐 이렇게 좀 기록이 나와서 지금 이 인물이요. 앞서 아이사 하원 의원보다는 조금 뭐 미국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 아니냐라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미국에서 저 대구로 좀 시선을 옮겨보죠. 방미 전에 장동혁 대표가 극비리에 그것도 수행원 없이 혼자서 대구로 가서 이진숙 전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재보궐선거 출마를 설득했고 그 답을 기다리는 상황인데 이 전 위원장 오늘 오후에 이렇게 답을 내놨습니다. 지난 9일 저는 장동혁 당대표를 만났습니다. 장 대표는 저에게 국회로 와서 민주당의 폭정에 맞서서 함께 싸우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장 대표의 제안이 의미가 있으려면 먼저 8인 경선이 복원돼야 합니다. 당 대표로서 책임지고 공정한 경선 절차를 복원해 주십시오. 정광재 의원님, 예. 8인 경선이 복원되어야 한다. 이 번복될 가능성 공관위 차원에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단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공관위에서 6인 경선을 하겠다고 했고 이제 2인 경선으로 곧 좁혀집니다. 다음 주면 우리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예정된 우리 당의 대구시장 후보가 정해지게 될 텐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이 대구시장 하려고 했는데 무리하게 컷오프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타협이라는 뭐 지혜를 발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절차상, 명분상 이 6인 경선을 8인 경선으로 복원시킬 가능성이 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국민의힘에도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 그나마 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가서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 국회에서 본인의 전투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그것이 국민의힘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모두 덜 상처 입고 이번 갈등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경률 위원 보시기에 그러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재보선 여지를 좀 열어놨는가 어떻게 좀 분위기를 보세요? 지금 사실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SNS에 이제 그런 글이 돌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 이진숙 전 위원장이 예. 주로 도는 곳이 재보궐 그 후보지 이곳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그래요. 명목은 대구시장 선거를 위한 명목인데 도는 곳은 주로 재보궐 그 선거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이런 말을 하던데 그러니까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 이것이 윈윈이다라는 표현까지도 써주셨지만 저는 이진숙 전 위원장은 얻을 수 있는 최대치가 또 지역구 후보 그 재보궐 선거에 나가는 것 아닌가 뭐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것들이 조금 명운을 걸고 싸운다라기보다는 이진숙 전 그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재보궐 선거 후보를 얻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김영남 의원 전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계속 장동혁 대표는 재보궐 나가달라라고 좀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이 됐고 이진숙 전 위원장은 버티는 상황 되면서 언론에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시간 끌면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근데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장동혁 대표가 대구시장이 아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달라고는 얘기는 한 것 같은데 지역은 특정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당연히 대구에 생기는 국회의원 재보궐이면 나갈 생각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계양을이나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라고 하면 그건 나갈 생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의 오늘 저 발언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아요. 재보궐선거를
권유했다. 근데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시켜 달라는 거잖아요. 경선에 참여해서 1등하면 대구시장을 나가야지 어떻게 국회의원 재보궐을 나가요. 그리고 만약에 1등이 안 되고 중도에 경선에서 탈락했다면 굳이 대구시장 경선에 탈락한 사람을 바로 또 그 사람을 국회의원 재보궐 공천을 또 줘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보면. 알겠습니다. 이진수 전 위원장 이야기를 뭐 길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토론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직격한 그 소셜미디어 메시지로 인해서 여야 간에도 뜨거운 공방전이 이어졌는데 오늘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아울러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 잘 점검하고 있죠. 어쨌든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한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됩니다. 우리 직업공무원 듣기 불편하더라도 좀 참으세요. 직업공무원은 평생을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색깔이 뚜렷하게 있어요. 대신에 로봇 태권부위처럼 선출직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직접 위임받은 지휘관을 딱 머리로 꽂으면 원래는 그 지휘관이 빨간색이다. 그러면 발끝까지 빨간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예, 간밤에는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에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보편적 인권을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을 언급한 그 발언들 종합해 보면 김유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뭔가 계속 논란에 주춤하지 않겠다, 뭐 이런 메시지일까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메시지로 저는 어느 정도 가름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마무리 수순인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의 어떤 우리나라의 국제적 어떤 위상 그리고 그 국가적 위상의 차원에서 이 정도 얘기를 대통령이 못 하시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헌법 5조에도 나와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 평화 유지에 노력을 하고 또 침략 전쟁을 우리는 반대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쟁 반대하고 저는 그 정도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였는데 예. 뭔가 깊은 뜻이 있겠죠, 여기에. 그래서 저는 뭔가 이 메시지가 어떤 실용 외교에 기반한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꾸만 이걸 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그 야당을 향한 마무리 메시지가 아닐까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 얘기 정도라면 언제든지 하셔도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보편적 인권과 침략 전쟁에 대한 반대, 이게 바로 외교적 수사라고 하는 겁니다. 외교 문제에 있어서 섣불리 어떤 특정 진영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 공자님 말씀, 맹자님 말씀을 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논란이 됐었던 것은 명백하게 지금 시점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갖고 끌고 들어와서 마치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목 좀 든다고 명인전에 훈수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 쓰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SNS 게시하기 전에 이 질문을 자신에게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명인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물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존중받는 자리입니다만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곳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게 원래는 그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SNS도 좀 자중하시고 메시지도 좀 아껴주시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그것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집중해야지 자꾸만 본인은 틀릴 일이 없다. 절대선이다. 이런 식의 오만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야당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또 이 관련 내용을 혹시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서 얘기하나 싶은데 더 이상 미국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김용남, 김경률 위원께 요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뭐 여러 가지 조사마다 당연히 뭐 대선 득표율보다 훨씬 상회하는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62%부터 61.9%까지 계속 62%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과 굉장히 연동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은 이제 좀 대통령의 어떤 실수를 좀 부각하려는 것을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50일 보수가 재결집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이런 목소리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률 위원 보시기에는 보수가 50일 안에 재결집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뭐 논리적으로 혹은 추상적인 가능성으로는 충분히 있겠죠. 50일이라면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정치 환경에서는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지만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네. 예. 다만 저는 되게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항상 뭐 국회의원 선거의 중간, 대통령 선거의 중간이어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띈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중간 평가 이야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 원인이 누구냐? 좀 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장동혁 세 글자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세 글자로 말미암아 중간평가 성격도 없어져 버리고 장동혁으로 말미암아서 뭐랄까요? 이재명 정부 혹은 민주당 정권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실수, 오류 이런 것들이 다 덮여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김영남 의원님. 그러니까 선거는 그 상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가 아니죠. 각 후보들 그리고 그 후보들이 속한 정당 내지는 그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 뭐 이런 거에 비추어서 어느 쪽이 조금이라도 낫느냐 아니면 어느 쪽이 덜 밉느냐 덜 미운 쪽이냐 뭐 이거를 겨루는 게 선거인데 이재명 정부가 집권 이후에 지금 큰 실수 없이 특히 기업들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서 뭐 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하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제1야당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이 보수가 재결집하기에는 무슨 구심점이 있어야 결집도 할 텐데 그거는 지금 50일 후에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 말씀 하나만 짧게요, 덧붙이자면 국민의힘은 지금 보수 재결집만으로 선거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20년에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는 선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참패했고요. 2024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패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보수 진영이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거든요. 그럼 절대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만 뭐 체제 전쟁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 앞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